네, 안녕하세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윤성준입니다. 해당 논문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논문이고, 닙스에서 2017년도에 발표됐고, 그리고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background, input into the encoder, decoder, last layer, experiment and result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논문과 목차가 다른데 뭔가 기존 논문에서는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부분과 헤더 텐션에 관한 부분이 강조가 돼 있고 임베딩 레이어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위치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차를 다시 배치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백그라운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퀀 투 시퀀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그리고 기본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시퀀 투 시퀀의 뭔가 모든 정보와 기본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의 모든 정보를 다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퀀 투 시퀀의 한계점부터 짚고 넘어가는 점 미리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퀀 투 시퀀의 한계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 투 시퀀의 한계점으로는 인코더의 모든 시퀀스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 하나에 압축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디코더의 번역 품질이 하락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풋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인코딩을 해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에 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로 보내서 시퀀셜하게 디코딩을 해서 아웃풋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인풋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컨텍스트 벡터라는 고정된 길이의 벡터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디코더의 번역이 품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가 길어지는 경우 RNN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울기 소실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존 RNN 구조에서는 정보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들어와서 아웃풋도 시퀀셜하게 뱉어내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도 그레디언트가 시퀀셜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퀀셜하게 전달되면은 계속해서 이 층이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온 게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은 일단 입력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이고 정보를 처리할 때 쓸데없는 정보보다 필요한 정보에 집중해 보자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어, 어텐션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코더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마다 인코더의 입력 시퀀스를 다시 참고하는데 이때 예측 단어와 관련이 있는 입력 단어에 더욱 치중해서 참고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큰 4개짜리를 짧은 문장을 들고 왔고,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윤성준은 이라는 한국어를 YSJ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늘 트랜스포머를 공부했다는 정보보다 윤성준은이라는 정보가 이 YSJ의 아웃풋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 YSJ 아웃풋을 낼 때 윤성준은을 더 많이 참고해보자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참고하고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함수가 계산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 펑션은 일단 쿼리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리는 현재 처리하고자 하는 벡터로 이것과 비슷한 벡터를 갖고자 요청하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키는 쿼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보기 위해 유사도를 측정당하는 벡터이고 밸류는 쿼리와 키 간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구해진 가중치가 적용되는 벡터입니다. 해당 왼쪽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쿼리를 날려서 키와 대조를 하고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뒤에 곱해주는 형식입니다. 쿼리와 키를 유사도를 분석해서, 유사도 분석이 아니라 유사도 값을 출력해서 유사도 값들이 나오고, 유사도 값들을 소프트맥스에 통과를 시켜서 확률 값이 나오고, 이 확률 값을 각각의 밸류에 곱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줄지를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 나온 값을 통해 반영해 줍니다. 어, 이게 기존 뭔가 좀 제일 처음에 나온 어텐션 메커니즘은 시퀀 투 시퀀 구조에 적용이 돼가지고 시퀀셜하게 매번 쿼리가 키와 대조를 하고 어텐션 밸류를 구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풋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 고정된 인풋의 길이가 한 번에 풀 센텐스로 들어와서 쿼리 키 밸류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쿼리 키 밸류에 별개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YSJ라는 결과값을 뽑기 위해서 YSJ라는 벡터가 인코더에서의 키 벡터들과 내적을 해서 유사도 값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YSJ는 아무래도 윤성준과 가장 연관이 있을 것이므로 윤성준과의 내적값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키와의 대조를 통해서 유사도 값을 구하고, 유사도 값들을 이제 밸류에 곱해줘서 어텐션 밸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퀀트 시퀀에서는 키와 밸류가 같은 벡터가 쓰이므로 어텐션 밸류를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서 밸류 곱해줘서 어텐션 밸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가중치가 적용된 토큰의 벡터들이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서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제 맨을 출력하기 위해서 맨의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과의 스케일 다 프로덕트를 해서 값을 뽑아내고, 그 값들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이제 이 가중치들을 뽑아내고, 이 가중치들을 그 밸류 값에 곱해주고,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와 컨캐트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시퀀트 시퀀스의 어텐션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라스트 레이어, 그리고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인 인베딩 레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인코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중에서도 인풋 인투 더 인코더, 인베딩 레이어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라스트 레이어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인투 더 인코더는 텍스트를 이제 인베딩하는 레이어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워드 투 백이라는 논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딩 코딩을 일단 진행을 하고, 여기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각 단어의 인베딩으로 쓰는 방법인데, 해당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워드2백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말드리자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01000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이 원하드 인코딩 한 거를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이게 또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트랜스폼해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세로로 돼야 맞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인덱스가 2에 해당하는 값만 1이므로 이 두 번째 열과 곱해지고, 네, 이게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이게 트랜스포즈가 돼야겠네요. 이거와 이게 곱해져서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 텍스트에 대한 인베딩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 부분을 쓰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원하는 코딩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토큰의 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보캐뷸러리 수가 많아지면은 그 차원의 저주에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수직 다 수직이기 때문에 일미론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차원을 축소시키면서 이 모든 디멘션에 각각 실수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일면적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워드2 벡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인베딩 레이어에서는 좀 특이하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도 같이 추가가 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이 뭐냐? 포지셔널 인코딩이 트랜스포머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뭐고 왜 필요한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지셔널 인코딩의 필요성은 기존 시퀀트 시퀀스에서는 사실 포지셔널 인코딩이 없이 그냥 해당 인풋을 인베딩을 한 다음에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왜 포지셔널 인코딩이 여기서는 없었냐? 애초에 인풋이 시퀀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고려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고려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풋 들어가는 순서가 애초에 위치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고려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트랜스폼은 아까 잠깐 말을 드렸는데 이 한 번에 한 문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에 한 문장이 들어와서 이 각각의 위치 정보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인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애초에 값을 처리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반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위치 정보 값을 따로 넣어줘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왜 위치 정보가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문자가 밑에 문자가 낫의 위치만 바뀌었는데 일미론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지난 토플 시험에서 95점을 못 받았지만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 낫만 뒤로 갔는데 지난 토플 시험에서 95점을 받았지만 박사과정에 입학하지 못했다라는 완전 반대 의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위치 정보를 반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위치 값은 시퀀스의 길이나 인풋에 관계없이 동일한 식별자를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포지셔널 인코딩과 같아야 하고, 두 번째도 전부 다 그 다음 뭔가 다른 문장이 들어가도 같아야 하고, 그래서 동일한 식별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위치 값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보 값이 급격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넣어줄 건가? 아무래도 고유 식별자로 넣어주면 되니까 시퀀스 크기에 비례하는 정수값을 넣어주면 되지 않냐? 라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위치 정보 값이 이제 급격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센텐스가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긴 단순하게 15라고 좀 비교적 짧은 센텐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70, 80으로 들어오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이 70, 80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 그러니까 일미 벡터보다 뭔가 포지셔널 인코딩 된 벡터가 더 해당 계산에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어서 적절한 스케일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게 아까 앞에서 본 모든 위치 값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값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고정된 길이의 인풋을 받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풋의 고정된 길이에 해당하지 못하면은 그 값에 대해서 마스킹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트랜스포머가 센텐스의 길이를 토큰 80개짜리를 받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 끝단에 있는 이제 센텐스가 들어와가지고 토큰이 60개짜리가 들어왔다. 나가면 뒤에 20개짜리는 마스킹을 처리하고 인풋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치면은 토큰의 길이가 60개짜리는 맥스가 60인데 애초에 풀 센텐스로 들어온 거는 80개, 80이지 않습니까? 맥스가. 그래서 이 중간 값의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1번 내용에 위배되게 됩니다. 모든 위치 값은 시퀀스의 길이나 인풋에 관계없이 동일한 식별자를 가져야 한다. 네, 따라서 해당 방법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함수를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트랜스포머 저자들은 주기함수를 넣어서 실제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줬습니다. 일단 주기함수를 어떻게 넣었냐면 이 짝수 번째 위치에서는 이와 같은 함수를 넣어줬고 홀수 번째 위치에서는 이런 함수를 넣어줬습니다. 주기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반복하고 그리고 적절한 스케일을 가지고 항상 같은 위치에 같은 벡터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베딩 벡터와 더해주면 단어 의미 정보와 위치 정보를 모두 적절히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인코더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층과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헤드라는 게 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발표 순서를 리니어 트랜스폼,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 그리고 멀티 헤드의 개념, 그리고 피드 포워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입니다. 어, 트랜스포머가 기존 어텐션 메커니즘과 다른 게 인베딩을 해서 이 벡터들이 이제 인베딩을 해서 나온 벡터들입니다. 텍스트 아까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인베딩을 해서 이렇게 4차원의 벡터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베딩을 해서 나온 벡터가 이제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코더로 들어갈 때 쿼리 키 밸류로 복사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원래 시퀀 투 시퀀스에서는 계속 이제 아웃풋 값이 나오기 전에 히든 스테이트가 쿼리로 작동을 하는 방면에 여기서는 풀 센텐스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게 결국 쿼리가 되고 키가 되고 밸류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서 쿼리 키 밸류를 학습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학습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고 싶어서 구글에 트랜스포머를 검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만약에 저희가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검색을 하면은 영화 트랜스포머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과에서 배우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떤 답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고 싶어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키워드를 구글에 검색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쿼리 키 밸류를 더 잘 질문하고 더 잘 답변하는 녀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결국에는 학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나오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각각 들어가게 되는데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 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 부분은 일단 쿼리 키의 유사도를 구해서 밸류에 곱해주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어텐션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쿼리가 트랜스폼에서 들어오고 키가 트랜스폼에서 들어오고 두 개 내적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유사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도를 구한 것을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아까랑은 다르게 이 스케일링은 코사인 유사도를 구할 때 이제 A, A 벡터, B 벡터의 크기를 스케일링 해준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원으로 이 스퀘어 루트 차원으로 나눠줘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밸류와 곱해서 어텐션 밸류를 구하는데 여기 좀 특이하게 셀프 어텐션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프가 사실 뭐가 그냥 어텐션 밸류랑 다른 게 아니라 기존 어텐션에서는 이제 계속 시퀀셜하게 쿼리를 날려주고 그다음 키와 대조하고 밸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풀 센텐스가 들어와서 본인을 쿼리 키 밸류로 복사한 다음에 이 다 프로덕트를 해서 어텐션 밸류를 구해주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어텐션 밸류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는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사실 이 부분을 처음에 해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기 시작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리니어가 아니라 리니어가 되게 뒤에 잔상처럼 여러 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가 예시는 간단하게 들려고 이 임베딩 레이어가 4차원짜리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논문에서는 인풋 디멘션이 512차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차원이 아니라 512차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차원은 이 단어 토큰에 어떠한 정보를 각각 다 개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째로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 개별적인 정보만 또 고려해보고 싶은데 어, 이 모든 정보를 뭔가 뭉뚱그려서 다 프로덕트를 해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셀프 어텐션 밸류를 구하기 때문에 뭔가 성능적인 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디멘션 512를 이렇게 각각 쪼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차원인데 이게 512차원이고 이거를 8개로 쪼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머에서 들어가는 게 64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이 64차원은 예를 들어서 뭐 의미론적인 거를 보고 있고 또 다른 64차원은 거리적인 거의 위치 정보를 고려하고 뭐또 다른 64차원은 뭔가 문법적인 정보를 고려해서 각각이 이제 뭐 정보를 정보를 각각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어텐션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거에 다른 부분에 어텐션을 줘서 나중에 쿼리를 했을 때 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자 내기 위해서 헤드를 여러 개로 쪼개입니다. 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헤드를 쪼갰어도 만약에 이 리니어 트랜스폼 층을 넣어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전부 다 똑같은 값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니어 트랜스폼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헤드마다 리니어 트랜스폼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문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나와서 그 헤드 쪼갰던 거를 합쳐주고 그다음 리니어 층을 통해서 멀티헤드 어텐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리니어 어텐션 층을 거치는 이유도 밑에와 같이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 커리에 웨이트 해주고 키에 웨이트 리니어 트랜스폼 해주고 밸류에 리니어 트랜스폼 해주고 근데 이게 헤드마다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어텐션이 적용되고 콘캐트해서 리니어 트랜스폼 한 값이 멀티헤드 어텐션 값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1D CNN처럼 가중치가 공유되는 형태로 쭉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add and n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dd는 저희가 레지넷에서 쓰이는 것처럼 레지듀얼 커넥션의 쇼컷 부분이고 네, 쇼컷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서 잔차를 학습하기 위해서 인풋의 값을 이 결과에 더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은 예전 흔히 하는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트랜스포머에서는 독특하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로는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다른 경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디코더 부분입니다. 어, 디코더는 사실 인코더만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풋 인베딩을 해야 하고, 일단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마스크드 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 이 부분은 조금 셀프 어텐션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레이어, 그리고 여기서 쓰인 규제를 한번 알아보고 인프란스 하는 부분을 한번 본 다음에 네, 그 다음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인베딩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인코더의 인베딩과 똑같습니다. 원하는 인코딩을 해주고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는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를 다뤄야 하는데 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디코더는 인코더와는 달리 풀 센텐스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코더는 이제 저희가 아웃풋으로 뽑아내야 하는 값들인데 아웃풋으로 뽑아내야 하는 값들이 모든 정보가 다 한 번에 들어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윤성주는 오늘 트랜스포머로 공부했다인데 YSJ studied transformer today 정보가 디코더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너 윤성준 오늘 트랜스포머를 공부했다는 YSJ studied transformer today다 라는 값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SOS 토큰만 들어오고 뒤에 것들은 마스킹을 해주고 그 다음 아웃풋이 출력되면은 이 아웃풋을 넣어주고 그 끝에 센텐스 길이에 맞게 마스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쳐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들어오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나온 값을 쿼리로 쓰고 키 밸류를 인코더의 값을 쓰게 됩니다. 인코더의 결과 값을. 네, 결국에는 인코더의 층을 n개를 거치고 나온 이 값을 키 밸류로 이 디코더에 이렇게 쭉 모든 디코더에 이렇게 다 키 밸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또한 이렇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층을 거치는 것을 순서로 하나의 디코더라고 하고 이렇게 디코더가 n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n개의 이 인코더의 키 밸류가 키 밸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커리와 키가 쓰이게 됩니다. 이 디코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인코딩된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이게 인코딩 되면은 인코딩된 벡터가 이거니까 이거에 맞는 밸류를 가져와 라고 디코더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 디코더에서 그 밸류를 뽑아내서 다음 디코더로 전달해주고 다음 디코더로 전달해주고 다음 디코더로 전달해주고 최종적으로 리니어층을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저희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리니어층은 이제 저희 아웃풋 시퀀스 길이에 맞게 이 차원 변환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아웃풋 값으로 12개 그냥 토큰 12개짜리를 뽑아야 하면은 네, 만약에 여기 나온 값이 6이다. 그럼 12개짜리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리니어 트랜스폼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 아웃풋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 방법으로는 이제 드랍아웃과 라벨 스무싱이 쓰였습니다. 드랍아웃은
저희가 흔히 아는 드랍아웃이고, 그리고 라벨 스무싱은 이제 과적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하딩 코딩, 라벨의 원하딩 코딩 된 값에 약간의 스무싱을 줘가지고 이렇게 0.9, 0.02, 0.02, 0.02, 0.02 이런 식으로 스무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퍼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M이 출력되고, 그럼 세 번째로 M이 나온 게 다시 들어갔고, 뒤에 마스킹 돼 있는 게 같이 들어가서 어가 나오고, 그러면 어가 다시 열로 들어와서 디코더 되고, 다시 리니어 소프트맥스 나와서 스튜던트가 나오고, 다시 이 스튜던트가 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EOS 토큰이 나오면은 인퍼런스 단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experiment and result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영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번역에서 기존 소타 대비 좋은 성능, 낮은 학습 비용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영어 프랑스어에서 트랜스포머의 빅 모델이 41.8로 소타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일어 부분도 그렇습니다. 블루 스코어로 계산했을 때 28.4, 41.8. 그리고 트레이닝 코스트 플러스 또한 3.3 곱하기 2 이렇게 네, 낮은 학습 비용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적당히 많은 경우 성능 향상이 기대되지만 너무 많으면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헤드가 이제 적당히 커지면은 perplexity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plexity가 낮아질수록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키의 크기를 줄이면 모델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 이 디멘션 키의 크기를 줄이면은 이 블루 스코어를 보면은 뭔가 사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뚜렷하진 않은데 블루 스코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도 보시면 256에서 1024로 되면은 perplexity가 여기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블루 스코어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 라벨 스무싱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드랍아웃이 없을 때랑 드랍아웃이 있을 때, 드랍아웃이 있을 때 perplexity가 4.95로 떨어졌고 라벨 스무싱이 없을 때, 라벨 스무싱이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perplexity가 올라갔지만 블루 스코어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 부분을 핵심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발표였는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